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모르고 키우다가 아내가 바람핀 황당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임이라고 뻥을 치면서까지 남의 남자랑 붙어먹은 아내가 결국 파산을 하는 걸 보면 속이 다 후련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울 뻔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핏줄이 없으면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건이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가난을 계속 대물림하는 집안이라서 저희 집에서 그나마 똑똑한 저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한다고 말이죠. 네가 꼭 치과 의사가 되어서 우리 집 가난의 대를 끊어다오. 걱정 말아요, 엄마. 내가 성공 못하면 대릴 사위로라도 돈 많은 집 가서 꼭 성공할 테니. 서울에 있는 S대 치대를 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은 강남의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돈이 없어서 집 근처 독서실에서 복습과 예습을 20에서 30번씩 해서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곤 했어요. 집에 돈도 없고 특출하지도 않은 제가 친구들을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치대를 갔더니 저보다 날고 기는 애들 천지더군요.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겨를도 없이 도서관에서 파묻혀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워낙에 미인이었던 터라 도서실에서 고개를 파묻고 공부하고 있어도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요. 누가 봐도 돈 많은 집 딸처럼 보였죠. 저는 아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나 같은 사람 쳐다나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아내가 자주 앉는 독서실 자리에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딱히 인사받을 생각도 없어서 그냥 쌩하니 노트만 주고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아내 말 들어보니 그게 엄청 시크하고 매력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 그러니까 CC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사귀었으니 그야말로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었죠. 아내도 저도 성격이 웬만하면 대화로 푸는 스타일이어서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도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닭살 커플이었냐면 빼빼로 데이 때 맞춰서 커다란 빼빼로 인형을 주문해서 그걸 쓰고서 아내한테 꽃다발을 줄 정도였어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보고 차태현처럼 고백하고 싶어서 수업 중에 뒷문 드르륵 열고 들어가서 꽃다발 주면서 노래 부르다가 학사 경고까지 먹은 경력도 있죠. 저희는 학생 때도 서로 부모님 인사 다 하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 같은 거 챙겨주면서 얼굴 도장도 미리 찍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장기스 하나 없는 완벽한 커플이라고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치과 의사 부부로서 저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죠.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도 별명이 조선시대 여자일 정도로 엄청 조신한 스타일이었는데 얼굴은 엄청 예뻤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총학생회장이었던 잘생긴 남자가 대시를 했는데 담배 피는 남자는 싫다고 거절할 정도였죠. 얼굴은 김태희, 몸매는 전지현이라고 해서 과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어쩐 일인지 다른 남자의 데이트 신청은 모두 까면서도 제 데이트 신청은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았죠. 우리 치과의사 되면 의사 커플이 되는 거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치과의사 시켜야겠다.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그때 왜 나랑 사귀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순둥이 얼굴이라서 그랬다네요. 그 말 듣고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뭐 그것도 그런대로 제 매력이라고 좋게 생각되더군요. 암튼 저는 아내랑 10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제가 치대 퀸카랑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총각식을 엄청 빡세게 굴렸어요.
결혼식 전날에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이상한 짓도 많이 시켰죠. 지나가는 여자들 아무나 짚어서 가리키면 제가 가서 혹시 임플란트 하셨어요? 하고 말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여자들한테 그거 물어보다가 싸대기를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바라는 대로 치과 의사가 되었고 예쁜 마누라를 얻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큰 평수는 아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목동에 얻었고 아내랑 같이 벌어서 얼른 개인 병원 차릴 돈을 모으자고 했죠. 그때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살았는데 아내랑 밤마다 홍콩 여행을 다녀온 터라 결혼 생활이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진짜 제 아내는 얼굴도 예쁜데 밤일이 끝내주는 여자였어요. 나는 진짜 복도 많지. 이렇게 밤일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다니. 내가 원래 남자 잘 꼬시는 스타일이야. 몰랐지? 근데 왜 학교 다닐 땐 그렇게 튕겼어? 여러 명 만나고 다니는 건 에너지 낭비야. 한 놈을 제대로 골라야지. 무슨 한 놈만 패는 그런 거야? 그때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아내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콩깍지 씌여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아내가 조신하고 착하고 예쁜 그야말로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애가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 즐길 만큼 즐겼으니 애를 가질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나름 정력이 센 남자라서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랬는데 기미가 전혀 안 보였죠. 배란일도 맞추고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슬슬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언제 애 생기나 지켜보면 장인 장모는 걱정이 되어서 매일 전화가 왔죠. 특히 장모님은 제가 처가 갈 때마다 눈치를 주더군요. 자네 요새 너무 바쁜 거 아닌가? 네? 요즘 일찍 집에 들어가고 처랑도 잘 지내는데요. 근데 왜 애가 여태 소식이 없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처가에서 목동 아파트 살 때 2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기에 저는 장모님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도 내심 손주를 기대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임신을 해야 했죠. 혹시 제가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정자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아내한테 자기도 병원에 가보는 거 어때?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불임은 남자 쪽 문제지 자긴 아무렇지도 않다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정자수 늘리는 법이나 임신 잘 되는 체위, 임신 잘 되는 시기 이런 걸 겁나게 검색해서 시도해보곤 했어요. 살면서 입에 대본 적도 없는 한약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자라탕을 먹으러 갔다 올 정도였죠. 한 번은 병원에서 고객 진료 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불임치료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신경 썼다가 엉뚱한 이빨을 금리빨로 떼운 적도 있어요. 고객한테 돈을 다 물어주고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 3번씩 하려고 하니 아무리 정력이 센 저라도 얼굴이 헬쓱해지더군요. 강행군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슬그머니 제 서재로 들어오더니 그러더군요. 그때 예감이 뭔가 안 좋았죠. 여보, 사실 나...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병원 갔다 왔는데 내가 불임이래. 나 어떡해? 뭐라고? 설마 했던 게 맞았던 거죠. 아내는 검사지를 내밀면서 불임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할머니 때부터 불임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애가 잘 안 들어서 집에서 굿까지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장모한테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애가 안 들어선다고 책망한 장모도 괜히 얄밉더군요. 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밭이 문제였던 건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좀 아쉽긴 했지만 둘이 사는 게 딱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세상에 애 하나 낳으면 평생 몇 억이 든다는데 그 돈 모아서 둘이 여행이나 가자 싶기도 했죠. 그런데도 장모는 저를 빡치게 하려는 심산인지 저만 보면 그쪽 씨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꾸 제 씨를 태클 걸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예의 있는 치과의사 사위인지라 장모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싫은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쁜 아내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 살 때 빌린 돈을 여태 못 갚기도 했고요. 돈만 갚으면 그땐 장모한테 제대로 사위 대접받아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장 선생, 지난번에 환자한테 엄한 이빨 금으로 씌웠다며? 아, 네, 그걸 들으셨어요? 또 지난주엔 환자 사랑니를 마취도 안 하고 뽑으려고 했다며? 아,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피곤해서 그만. 자네는 우리 병원 에이스야. 환자들이 자네 얼굴을 보고 우리 병원에 오지. 내가 바보가 아닌 한 그걸 모르겠나? 아, 네, 하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야. 자네 좀 휴식이 필요해. 이번에 미국 현지 연구원으로 잠시 다녀오는 건 어떤가? 네? 연수요? 그래. 한 3년 정도 다녀오면 자네에게 이 병원 부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겠네.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연수 과정이니 다녀와 주게. 말이 연수지 결국 유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제가 실수했으니 어쩌겠어요. 어렵게 들어간 병원이니 아직은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와이라도 가라면 가야죠. 제가 미치겠는 건 아내랑 3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몸 관리를 해야 해서 저를 따라갈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기러기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를 가지려고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떨어지니 무척 고프더군요. 연수 생활은 몸은 편했는데 여자가 고파서 매일 허덕였습니다. 전화로 아내한테 매일 하소연을 했죠.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나도 이럴 거면 같이 갈 걸 그랬나 봐. 그래도 참아야지. 3년만 참으면 부원장 다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참 멋져. 저는 지조 있는 아내를 위해서 3년을 외도 한번 안 하고 참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 한창일 때 신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매일 아내랑 하다가 안 하니까 진짜 길거리의 모든 여자가 예뻐 보이더군요. 연수 시절 과정에는 해외 각국에서 온 치과 의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 제 주변에서만 최소 6개 국적의 여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다들 상황은 마찬가지인지라 몸이 고파서 임자 있는 몸들이어도 주말이면 다들 어쩔 수 없이 함께 짝을 이뤄서 관계를 가졌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의 대시를 다 물리쳤는데 딱 한 명 기억나는 여자가 있네요. 중국인 치과 의사였는데 그 여자의 덫에는 제가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 여자랑 자게 될 뻔한 사연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여자는 거의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뚱뚱하고 숨을 쌕쌕 소리를 내며 몰아쉬는 여자였어요. 어릴 때는 말랐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와서 어찌나 단 걸 많이 먹었는지 몸이 그렇게 비대해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치과 의사 딸이라고 치아만큼은 반듯했죠. 솔직히 고백하면 딱 한 번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술을 진탕 먹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 중국인 여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나 오늘 너랑 하고 싶어. 정말 공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뚱뚱한 여자는 딱 질색이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 결혼했어. 나도 남편이 있어. 나는 지조를 지킬 거야. 네 아내도 한국에서 딴 놈이랑 붙어 먹을 텐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만 지조를 지키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설마 바람을 필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주말이면 제 전화를 항상 받았고 좀처럼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닌지라 남자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중국인 여의사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그날 저녁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안 받더군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항상 전화를 받았었는데. 제가 얼굴에 근심을 하고 돌아오니 중국인 여의사가 그러더군요. 내가 네 부인이라면 너 몰래 다른 남자랑 한 번 하고도 남았을 거야. 다 너 같은 줄 아니? 아니면 왜 토요일 밤에 전화를 안 받겠어? 생각해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술이 잔뜩 취하니 아닌 게 아니라 누구라도 껴안고 자고 싶더라고요. 그때 중국인 여의사가 슬그머니 제 바지를 벗기더니 갑자기 덮치는 겁니다. 막 벗기고 들이대는데 얼떨결에 당할 뻔했죠. 한참 신랑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그렇게 외도하면 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자고 싶지도 않았죠. 그 순간 제 위를 누르고 있는 중국인 여의사를 발로 밀어내고 잽싸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중국인 의사가 뒤에서 Fuck you, Korean! 이러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저는 불이 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아내가 받더군요. 어젠 왜 전화 안 받았어? 밤 늦게까지 전 부쳤어. 한국은 설이잖아. 다음번엔 문자라도 해. 사람 걱정되게. 여기랑 시차가 다르니 자기 잘까봐 그랬지. 왜? 내가 바람이라도 폈을까봐? 당신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거 아는데 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별일이 항상 발목을 잡거든요. 아내는 제 연수생활 2년차에 접어들자 제 전화를 받는 때보다 안 받는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더군요. 아내가 저에게 애정이 식었구나 하고 느낄 정도였어요. 2년차쯤 되니 한국에 가고 싶어 미치겠더군요. 부원장이고 나발이고 내가 뭐 때문에 타국에서 이 개고생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원장 새끼는 저를 부를 법도 한데 한 번 더 들어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전화하면 조금만 참아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뭐 부원장 자리를 주기로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 기간에 부원장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라는 작자에게 병원에 꼭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로버트 리는 70대 중국계 치과 의사였는데 당시 미국에서 턱 교정술에 대한 권위 있는 논문을 써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저는 4년 내내 그의 밑에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쓴 논문의 일부를 배울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친절하게 그 의술에 대해 전수해 줄까 고민한 거죠. 어느 날엔가 로버트 리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닥터 자, 교정술 내용 배우고 싶지? Of course,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4년을 기다린걸요. 제가 뭘 하면 그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가르쳐 주는 대신 조건, 아니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뭔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내 딸하고 한 번만 데이트를 해주게. 네? 당신 딸 누구요? 알고 보니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 여의사가 로버트 리의 친딸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저와 만나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미끼로 쓴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로버트 리가 중국인 여의사의 아빠라는 걸 알았다면 그따위 개고생을 하지 않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3년이 넘는 시간을 써버렸고 거기서 칼을 뽑은 이상 무라도 베어내야 할 팔자였어요. 로버트 리의 조건은 제가 자기 딸과 데이트를 몇 번만 해주면 자기가 그 논문 내용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평생 남자랑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으니 소원을 풀어주고 싶다고 했죠. 한마디로 저는 중국인 여의사랑 데이트용 마루타 인형인 셈이 된 거죠. 그렇게 억지로 데이트를 하고 한밤에 공원을 걷고 있는데 그 중국인 여자가 또 저를 눕히더니 바지를 벗기려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미친년! 시도 때도 없이 지랄이네? 이 손 안 나? 야, 그만 튕기고 한번 해. 어차피 너 우리 아빠한테 연구 결과 받아야 하잖아. 눈 딱 감고 한번 하자. 내가 중국에서 전봇대랑 하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뚱보랑은 또 안 해. 알았어?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중국인 여의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군요. 너 그럼 네 아내한테 전번에 나랑 잤다고 다 까발린다? 뭐라고? 너 지금 협박하냐? 못할 것도 없지. 네가 결정해. 나랑 한 번 더 하고 연구 결과 받아갈 거야? 아니면 빈손으로 한국으로 가서 이혼당할 거야? 판단 잘해.
그럼 내가 애무해줄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한테 애무해주는 조건으로 딱 10분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원치도 않는 여자랑 야밤에 공원에서 애무를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중국인 여자는 신음소리도 무슨 고릴라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군요.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할까요? 다음 달에 저는 약속대로 로버트리에게 논문 자료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입이 귀에 걸릴 원장을 생각하면 흐뭇했죠. 제가 드디어 부원장이 될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너무 신이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다 완성했거든. 벌써? 아니 왜? 아직 1년 남았잖아. 예상보다 연구 결과를 빨리 손에 넣었거든. 근데 왜? 내가 가는 게 별로 안 기쁜가 보네? 아니, 당연히 기쁘지. 나도 자기가 엄청 보고 싶었어. 저는 아내가 당황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돌아갈 생각에 신이 났어요. 아내는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게이트 앞으로 아내를 찾는데 아내가 어떤 꼬마 아이와 함께 있더군요. 아빠!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외치며 품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진짜 당혹스러웠죠.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애가 있으니까요. 영문을 몰라서 아내를 보고 있으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내의 취향이 담긴 집이었는데 이제는 육아용품이며 아이 위주의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사실 당신 출국하고 나서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아이를 입양했어. 입양? 내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이렇게 덥석 아이를 입양한 거야? 미안해. 그치만 나는 아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 울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니까 또 화가 누그러지더군요. 남편 없이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봉사하다가 만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된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자그마한 체구에 인형 같은 얼굴이어서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정을 쏟아서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의 눈코 입매를 조금 닮았다고도 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키우자. 정말? 그렇게 해주는 거야? 고마워, 당신. 그런데 저 아이가 당신 닮은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지. 날 닮으면 좋지. 우리가 낳은 애라고 해도 되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 싶어서 아내를 다독이며 잘 키워보자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 없는 집에서 입양도 선뜻 한다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는 생각도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엄청 순진했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랬으니. 아이는 순한 성격에 말을 잘 듣고 제 엄마를 꽤 따르더군요. 사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나를 볼 때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따르는 게 제법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죠. 얼떨결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니까 적응이 안 되더군요.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를 놀아주고 유치원에 등교시키는 일이 저에게는 무척 낯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 아빠가 누군지 아니? 내 아빠는 여기 있는데요. 아니, 아저씨한테 애쓰지 않아도 돼. 너 입양된 곳이 어딘지 아느냐는 뜻이야. 아니요, 몰라요. 정말 몰라? 그럼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된 건데? 제가 이것저것 묻고 있으니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쏘아보면서 애를 왜 다그치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당황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이에게 입양 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해서 저는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유괴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아기가 계속 아빠 아빠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고 보니 이 애가 진짜 내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아이를 친엄마처럼 정성스럽게 대했죠.
처음에 느꼈던 낯선 감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내 가족이 생겼다는 뿌듯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한 가족으로 살 것만 같던 어느 날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잘 지내던 아이가 사라지니 아이 엄마도 저도 제정신이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내 자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거의 놓게 되더군요. 아이는 제 친아빠를 찾아서 나갔다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 엄마는 짐작 가는 데가 있다면서 차키를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혼자 아이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벨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이가 있더군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누가 데려다 준 거야? 아빠가요. 아빠가 데려다 줬다고? 네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 나 낳아준 진짜 아빠요. 그러니까 네 아빠 이름이 뭐냐고! 그 순간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친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울더군요. 저도 아이를 찾아서 기뻤지만 아내의 울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 아이에게는 아내가 진짜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병원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이 병원을 맡아줄 수 있겠지? 원장님, 그럼 제가 이제... 그래, 부원장이 되는 걸세.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는 그만큼 노력했으니 보상을 받은 거지. 앞으로 잘 해보게. 병원장은 제가 연수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상하리만치 친절하더군요. 원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전에는 괘씸죄로 저를 유배 보낸 거라는 오해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병원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했어요. 그렇게 부원장으로 신이 나서 일을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원장님 차가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원장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저는 차로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들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더니 급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집에 혹시 원장이 왔다 갔는지 몰라서 아내에게 물었죠. 혹시 원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었어? 아니, 원장님이 우리 집에 왜 와? 집 앞에 차가 서 있길래 혹시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건지. 당신이 차를 잘못 봤겠지. 아내는 아이를 입양한 이후로 저에게 친자식으로 올려두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입양을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제가 부양자가 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그쯤 되니 그 아이가 제 아이 같기도 하고 아내가 임신하는 건 그만 단념하기로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벌써 법무사무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의뢰해본 모양이더군요. 그 아이가 제 뒤를 이어서 치과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내는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하고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달래려는데 아이가 저를 막 때리면서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더군요. 내가 이제 아빠야.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거야. 알았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저번에 나를 안아줄 사람이라고. 저번에 너를 안아줬다고? 그 순간 몇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아빠 이름이 혹시 뭐냐고 물었죠. 아이가 아빠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에게 들은 바로는 아이는 사실 입양된 게 아니었어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집에서 키워졌는데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귀국한 이후에는 집을 옮긴 거였더군요. 아내는 아이에게 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교육을 시켰고 아이는 억지로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적응해왔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아빠라고 말한 이름이 바로 병원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병원장의 아이를 키워왔던 셈이 되는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병원장이 아이를 키우게 된 건지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의 완전 범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 병원장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가끔 병원장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병원장의 자식을 제 아내가 키우게 된 건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장이 저 없는 사이에 집에 드나든 흔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혹시라도 남자의 속옷이나 남자 물건이 있는지 봤죠. 철두철미한 아내의 성격상 증거를 남길 리가 없었지만 저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재에서 병원장의 서명이 새겨진 만년필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 만년필은 병원장이 중요한 서류가 있을 때에만 꺼내는 만년필이었거든요. 그 말은 제 방 서재에 병원장이 앉아 있었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서명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가 점점 미스테리로 흘러가면서 저는 뚜렷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병원장과 외도했다는 뚜렷한 증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병원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쉬려고 해. 그래? 맞아. 당신 무리했지. 어디 가서 일주일 정도 머리 식히다 와. 당신 혼자서 괜찮겠어? 나 혼자 있나 뭐. 내 걱정 말고 다녀와.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저는 일부러 여행 가방에 짐을 가득 넣으면서 열흘 정도 동남아에 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항까지 마중 나와달라고 말한 다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않았죠. 저는 집 근처의 모텔에 숙소를 잡고 저희 집 주변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병원장을 만나는지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주도 면밀한 아내는 1에서 2일차까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이렇다 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아이와 어디 외출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병원장의 차가 집에 도착했어요. 병원장은 아내와 포옹을 하고 아이를 안더군요. 그리고 한 가족처럼 저희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순간 혈압이 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병원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넣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이 안 열리더군요. 치밀한 아내가 또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저는 문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문 열어! 이 문 안 열어? 내가 이 문 부수기 전에 얼른 열어! 그래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 방법이 없어서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 10분이 지났을까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더군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대꾸했어요. 당신 어쩐 일이에요? 동남아 간다고 안 그랬어요? 아내 병원장 있는 거 다 알아. 그 자식 빨리 나오라고 해. 내가 끌어내기 전에. 아, 맞아요. 병원장님 오셨어요. 당신 없는데 제가 불안하다고 하니까 걱정된다고 잠깐 들르신 거예요. 불안하긴 개뿔. 너네 둘이 떡쳤지? 내가 들어가면 다 알아. 저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안을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옷을 추슬러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둘이 뒹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저는 병원장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새끼야, 언제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부원장, 이 무슨 짓인가? 자네 없는 사이에 내가 집에 들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고. 나는 자네가 우리 병원을 이어받길 바라는 것뿐이야. 자네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잠복까지 했는데 억울했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심증만 갖고 외도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어요. 병원장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를 거실에 앉혀서 대화를 했습니다. 네 아들이 다 불었어. 뭘? 네 아들이 병원장이 아빠라고 다 불었다고. 네가 입양했다고 뻥친 거 다 안다고. 그래? 잘 됐네.
차라리 어차피 당신하고 오래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 네 속셈을 내가 모르는 것 같지? 속셈? 무슨 속셈? 네가 그 아이 양자로 들여서 병원 이어받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 끝까지 내 아이인 척. 그러고 나랑은 껍데기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병원장이랑 즐기면서 살려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래? 그럴 바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말지. 아니지. 네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너는 내가 평소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10억 이상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나랑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럴 바엔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병원장이랑 재혼하는 시나리오가 낫지 않겠어? 자기 연수 다녀오는 동안 상상력이 풍부해졌네? 닥치고 너희 둘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봐봐. 그리고 그날로 아내랑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증이 없는 어디까지나 합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자료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했죠. 병원에서도 쫓겨난 건 물론이었고요. 병원장은 이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쫓더군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나가자 아내를 부원장 자리에 앉혔어요. 아내와 병원장 이니셜을 따서 병원 이름까지 바꾸더니 언론에 기사까지 내보내더군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저는 작은 병원에서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외도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저를 뺑뺑이 돌리면서 개고생을 시킨 병원장에 대한 복수가 그 순서였죠.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제 아이도 아닌 애를 임신하고 이혼까지 한 집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나도 몰랐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네. 다 알고 계셨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독한 마음 먹으면 그 병원에서 1인 시위하면서 이 사건 다 폭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사람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길 바라세요? 저는 이미 인생 바닥을 쳤어요. 못할 일이 없다고요. 자네 뭘 원하나? 저한테 개인 자금으로 2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그럼 각서 하나 쓰게. 저는 장모에게 이 사건을 어디에서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2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있는 건물 옆 작은 상가를 하나 사서 개원을 했죠. 로버트 리에게 배운 내용이 있었기에 저도 부원장일 때와 똑같은 교정 기술을 내세운 병원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현수막을 크게 걸었죠. 짝퉁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교정술로 진료해드립니다. 제가 부원장일 때 저를 찾아오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개원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병원장이 있는 병원 옆에 있는 제 병원으로 오더군요. 병원은 조금씩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버트 리에게 전수받은 내용 중 병원장에게 말하지 않은 교정술이 한 가지 더 있었거든요.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받은 기계를 들여놔야 해서 1억이 더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여놓기까지 했어요. 지역 신문에는 땡땡병원 부원장 출신 진짜 교정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저희 병원 기사가 계속 나갔고 급기야는 병원장 병원으로 가던 환자의 90%가 저희 병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쓸어 담듯이 벌었고 병원장 병원은 손님이 없어서 건물 매각 위기까지 왔어요. 그쯤 되니까 병원장과 아내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제가 이혼한 지 거의 1년 만이었죠. 호랑이 얼굴을 하고 온 아내를 보니까 조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병원장은 머리가 다 빠져서 이미 반쯤 노인네 몰골을 하고 왔죠. 진짜 1억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치사해? 내가 치사할까? 너희 둘이 비열한 걸까? 원하는 게 뭔가? 자네 돈이 필요한가? 저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어요. 당신이 망하는 걸 좀 봐야겠어. 이미 다 끝난 일로 왜 그러는 건가?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병원도 접었으면 좋겠죠? 그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둘이 이혼하는 거지. 병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접어야 하고. 이러지 마.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그래? 그럼 다시 나랑 같이 살아볼래? 미쳤구나. 그래서 얻는 게 뭔데? 글쎄, 얻는 건 모르겠는데 잃는 건 없지.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자리를 옮기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아내랑 같이 사는 걸로 했죠.
그렇게 복수를 했어요.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제가 사는 빌라로 왔고 아이는 병원장이 1년 동안 키우기로 했죠. 저는 아내한테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거의 하녀처럼 부리다시피 했어요. 아내는 3개월 정도 같이 살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병원장도 차라리 돈을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억을 더 받는 조건으로 병원 자리를 시외곽으로 옮기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분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쯤 되면 아내도 병원장도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다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 개원한 동네에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랑 재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그래도 지역에서는 규정술로 유명한 병원이 되어서 매출도 높아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제 아이인 줄도 모르고 불임인 척하는 아내랑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어쩌면 이혼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뻔했다니 참 황당한 사연이네요. 그래도 남편을 속인 아내가 병원장하고 잘못한 것에 마땅한 응징을 당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시고요. 살면서 이런 절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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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